안녕하십니까. 간호조무사 실전 모의고사 문제풀이 라니 간조스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또 문제 이번 시간에는 실기 문제 10문제를 가지고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바이탈 사인 4가지 중 혈압을 측정하는 것은 무엇을 알기 위함인가 라고 되어 있네요. 첫 번째 기초 대사율을 확인할 수 있고, 두 번째 폐의 환기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순환기계의 순환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네 번째는 부정맥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호흡기계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폐의 환기 상태라든지 호흡기계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호흡 측정으로 알 수 있고요. 부정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맥박의 측정으로 가능합니다. 혈압은 순환기계 순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 혈압을 쟀을 때 자실실이 수축할 때 혈액이 대동맥을 통해서요 혈관벽을 지나가게 되는데, 이때 이때 생기는 압력을 수축기 혈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최고압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 혈액이 전신을 돌면서 우심방에 다다랐을 때 이때 들어오는 것을 이완기 혈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심장계 수축과 수축 사이에 생기는 휴식기 혈압을 이완기 혈압이라고 해서 최저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혈압은 수축기와 이완기 혈압으로 표시하는데, 이때 차이를 메가비로 하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걸로만 해도 이런 심장의 순환 상태를, 순환기계, 전신의 순환기계 상태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혈압으로 측정하는 것은 순환기계 순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정상 혈압, 평균 혈압은 120에 80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혈압이 올라가고, 그 다음 호흡이나 맥박은 내려가고, 그리고 심장 박출량이라는 순환 혈액량이 많을수록 증가하고, 그걸로 인해서 모세 혈관의 크기라든지 탄력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 후라든지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혈압이 올라갈 수 있고요. 그리고 질병, 복용하는 약물이나 열이나 통증, 출혈과도 혈압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몸의 순환기의 순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하부의 3분의 1을 부분 위절제를 하고 12지장 ECM을 절제한 환자의 식이요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보시게 되면은 물을 자주 준다. 그리고 딱딱한 음식을 준다. 절대 금식을 시킨다. 그리고 고섬유질 음식을 주고 소량씩 자주 준다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은 우리가 위절제 수술 환자 간호를 보시게 되면은 우선 폐합병증이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래서 환자가 우리가 체액 분비물이 나올 수 있도록 반자회를 실시해 주시면 좋고, 그리고 심호흡이라든지 객단 배출을 위해서 기침 요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숨을 잘 쉴 수 있도록 격려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청진을 통해서 폐 상태를 자주 확인해 주는 것이 좋고, 그리고 수술 후에는 하루나 이틀 후부터는 침상에 앉아 있고 약간씩 움직이도록 해서 운동량을 서서히 늘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처 간호가 중요한데, 수술 부위가 크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기침을 안 하려고 해요. 그럴 때는 약간 지지를 하면서 기침을 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상처 간호에서 드레싱을 자주 관찰할 수 있도록 하고, 혈액이나 기타 분비물 변화를 관찰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위절제 수술을 했기 때문에 위관 삽입을 했을 거예요. 아마도 수술실에서 위관 삽입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위관 삽입을 하는 이유는 수술 후 첫 12시간 동안에 혈액 같은 거 위액을 수술 부위를 자극을 줄이기 위해서 위액을 밖으로 빼내기 위해서 위관을 설치하는데, 그래서 수술 후 첫 12시간 동안은 약간의 혈액이 섞여 나올 수가 있고, 이때 양을 기록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위관이 코로 삽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 코 부위에 약간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크림이나 발라서 약간 바셀린 같은 거 발라주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연동 운동이 들어오게 되면 이때는 위관을 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적절한 수분 섭취라든지 식이 섭취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연동 운동에 들어오고 나서는 MPO 상태일 때는 연동 운동에 돌아오지 않았을 때 이때는 수액으로 영양 공급을 해야 되고, 그리고 IO를 해야 되고, 그리고 연동 운동에 들어오게 되면은
물부터 먹고 유동식으로 해줘야 되고, 그리고 유동식 같은 거는 하루에 6회 정도로 해서 아주 소량씩 섭취시키고, 그리고 사이사이에 100도씨 정도의 100cc 정도의 물을 마시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팽만이 발생하면 다시 위관을 삽입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때 환자의 식이요법으로는 소량씩 자주 준다라고 받겠네요. 네,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3번 얼음물 주머니 사용법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얼음물 주머니 적용법은 얘를 첫 번째를 보시면 50분 적용하고 10분 쉰다. 물을 가득 채운다. 그리고 3번이 보시게 되면 피부에 직접 대어준다. 그리고 개방상처나 빈혈 환자에게 주로 적용한다. 그 피부에 이상이 있을 때 즉시 중단하고 보고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답은 당연히 피부에 이상이 있을 때 즉시 중단하고 보고한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얼음 주머니는 보통 잘게 깬 얼음을 씻어서 못하지 않도록 해서 아이스백에 대줘야 되고, 그러면 얼음을 한 2분의 1이나 3분의 1 정도 넣고 찬물을 부은 후에 마개를 꼭 잠글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뒤로 들어가지고 새는지 확인하도록 하고, 그리고 커버를 씌워서 하도록 하고, 그리고 피부 상태를 조사하고 나서 얼음 주머니 될 부위를 최소한으로 오픈해서 노출시켜서 지시된 부위에 주머니를 해주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보통 환자의 상태 라든지 부위, 얼음 주머니를 적용한 시간이라든지 제거한 시간을 기록해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혈액순환 장애라든지 그 다음에 외상으로 조직이 파괴되는 거나 광각소실 부위라든지 빈혈이나 소아라든지 노인 환자, 그리고 개방상처에게는 얼음 주머니를 사용을 금하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얼음은 큰 덩어리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30분 정도 30분 정도, 50분이 아니라 30분 정도 데워지고 1시간 정도 휴식 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자결감이나 무감각, 수포, 얼룩점이나 발적, 심한 창백등이 나타나면 중지하고 보고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치질 수술 후에 수술 부위의 치유를 위해서 자욕을 실시하고자 할 때 방법으로 옳은 것은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혼자 둔다. 온도는 40에서 43도씨, 그리고 쭈그리고 앉은 상태로 자세를 취하도록 하고 상하의를 벗긴다. 자욕 시 1회 1시간 정도로 제한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답은 2번이 되겠고요. 보통 자욕은 보통 물이 대야에 끓여서 40에서 43도씨 정도, 그래서 몇 분 정도? 5분에서 10분 정도. 그리고 하루에 1일 3, 4회씩 해주시는 게 좋고요. 네,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 보통 이 하는 목적은 회음 절개 부위의 상처 치유와 오로 배출이라든지 아니면 치질 수술 부위에 효과가 좋고요. 그리고 자욕 후에는 소독된 수건으로 물기를 닦고 소독 패드를 대주거나, 그 다음에 회음열을 다시 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염증을 감소시키고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데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서 회음열 요법이 나왔는데, 우리 회음열 요법은 우선 무슨 체예요? 배행 Y를 해가지고 우리가 열 전등을 사용하게 되는데 30W에서는 30cm 거리를 유지하고, 그리고 40에서 60W는 45에서 60cm 정도 거리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적외선이 있는데 작은 적외선일 때는요, 작은 적외선은 45에서 똑같이 45에서 60cm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큰 적외선일 때는 보통 60에서 75cm 거리를 cm 정도의 거리를 유지해주고, 이 회음열 요법은 보통 몇 분 정도 해야 되냐면 20분 정도가 적당하고요. 그리고 5분마다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 체크할 때 보통 불편감이라든지 화상 부위가 있는지,
그리고 그걸 발견하게 되면 즉시 보고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앙하이를 취하고 있는 대상자에게 올 수 있는 욕창 호발 부위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우선 앙하이니까 견갑골이나 청골이 되겠네요. 그죠? 네, 견갑골이나 청골이 될 거고. 네. 보통 앙하이를 취하고 있는 대상자는 견갑골이나 청골이 되겠죠? 그렇죠? 귀와 흉성 같은 경우는 귀 같은 경우는 치기를 했을 때 대전자 부위 같은 경우는 보통 앉아 있을 때 뭐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대전자는 또 치기일 때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보기일 때는 전두골이라든지 하악골, 상완골, 그리고 견갈 같은 게 있고 반자율로는 청골이라든지 아니면 자골, 결절, 발꿈치, 미골, 견갑골 같은 거 등이라든지 무릎 뒤가 올 수 있네요. 그래서 앙하이가 가져올 수 있는 것은 후두골이나 견갑골, 그 다음에 청골 같은 것이 올 수 있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6번 문제를 보실까요? 부동성 환자에게 침상 목욕 시 참고해야 할 일반적 원칙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은 우리 팔에서 손목으로 씻어내린다. 보통 팔에서가 아니라 손목에서 팔 쪽으로. 목욕 중간에 환기를 자주 시킨다. 아니죠. 이때는 목욕을 빨리 시켜서 체온 조절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이불을 덮어준 다음에 환기를 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고요. 물의 온도는 보통 43에서 46도씨 물을 정도가 가장 정확하고 눈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닫는다. 이게 맞네요. 노인에게는 노인에게 파우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답은 4번인데 일단은 우리 침상 목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까요? 보통 침상 목욕은 몇 분 정도 하시는 게 좋으냐면 5분에서 10분 정도로 해주시는 게 그 정도로 빨리 해야 되는 소리죠. 그래서 보통 프라이버시를 지켜주고 보온과 피로를 느끼지 않도록 순서대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말초에서 중추로 닦아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닦으면서 해주시면서 관절 범위 운동을 실시해서 근육의 수축을 방지하고 순환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환자가 편안한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보통 만약에 환자가 오른쪽 정맥 주사를 맞을 경우에는 침상 목욕 시 왼쪽 환희부터 벗기도록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물을 아까 말한 것처럼 43에서 46도씨 물에 대하에 한 2분의 1이나 3분의 1 정도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온도계가 없는 경우 팔꿈치로 넣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옷을 벗기고 침대를 가능한 한 평평하게 놔두는 게 좋고 순서는 보통 어디부터? 얼굴부터인데 보통 눈이라든지 눈, 코, 그 다음 코 닦으면서 볼 닦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입, 그 다음 이마, 그리고 귀, 목 순서로 해주시면 됩니다. 눈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그쵸?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약간 비루관을 눌러주시는 게 좋고요. 네. 그래서 닦아주시면 되고 눈곱이 끼어 있을 때는 눈곱이 안 낀 것부터 닦아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눈을 닦을 때는 비누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상지를 닦을 때는 얼굴 닦고 나서 손끝에서 팔 쪽으로 그리고 발끝에서 발을 닦을 때도 발끝에서 허벅지 쪽으로 닦아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손에서 팔 쪽으로 그 다음에 가슴 쪽으로 와서 가슴은 둥글게 그 다음에 그 밑으로 가서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닦아주시고요. 장운동을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발로 가서 발에서 허벅지 쪽으로 그 다음에 등으로 치기를 하고 나서 등에서 엉덩이 쪽으로 닦아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둔부까지 해주시고 그리고 그러면서 발톱이나 손톱은 일자, 손톱은 둥글게로 닦아주시면 됩니다. 이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7번을 보시면 유치 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여성 노인에게 회음부 간호를 실시할 때 옳은 것은 소독솜을 한으로 모두 닦는다. 아예 이러면 안 되죠. 반드시 소독솜을 씻는다. 그리고 요도에서 항문 쪽으로 닦는다. 네, 이거 다 맞겠네요. 보기 자세를 취하도록 다리 사이에 놓는다. 보기 자세가 아니라 배행와이겠죠. 유치 도뇨관은 환자를 소독솜으로 뭐로만 닦는다.
이거 아니고요. 그래서 답은 3번이고 일단은 회음부 간호를 할 때는 우리가 배행 Y 체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손을 씻고 무균적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환자의 목적 절차 설명하고 커튼을 쳐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가슴에 배를 덮어주고 환을 벗기고 그리고 마른 목걸로 접어서 복부에 놓아주고 해음부에 지나친 노출을 피하도록 하는 거 좋고요. 이 체이는 배행화에 그리고 만약에 도뇨 세트 같은 거 수용성 윤활제 만약에 유치도뇨가 삽입한다면 우리가 도뇨 세트를 열고 수용성 멸균 윤활제를 적당량 짠 후에 환자의 다리 사이에 놓는 게 좋고요. 그리고 멸균 장갑을 착용한 후에는 구멍낸 멸균표를 회음부에 덮고 엄지와 검지로 대음순을 벌려서 요도를 노출시킨 다음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요도에서 항문 쪽으로 닫고 대음순에서 소음수 방향 일방향으로 닫고 한 번 닦을 때마다 새 소독성을 하도록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도뇨관을 잡고 끝에 5cm 정도 윤활제를 붙이고 바른 다음에 요도구를 확인하고 나서 집어넣는 것이 좋은데 여자 같은 경우는 요도가 5에서 6cm고요. 남자는 18에서 20cm 정도 소변이 흘러나올 정도로 삽입하고 나서 소변이 다 나온 뒤에 곡관을 뽑아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회음부를 닫고 환자를 편안해 해주는 것이 이게 유치도뇨라든지 단순도뇨 삽입법이고요. 그래서 이 할 때는 어쨌든 우리가 여기 유치도뇨를 회음부 간호를 할 때는 위에서 요도에서 항문 쪽으로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그런 식으로 해주고 대음순에서 소음순을 일방향으로 해주고 한 번 닦을 때마다 새 소독솜을 사용하도록 하고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철저히 만약에 유치도뇨 삽입하면 무균수를 지킬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대상자한테 불필요한 노출을 피하게 하고 무리하게 삽입하지 않도록 유치도뇨 삽입할 때는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우리 목발을 보행하는 왼쪽 다리 마비 환자에게 계단을 오르려고 한다. 이때 가장 먼저 나가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목발을 이용하는 것은 세 가지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교과서에. 그래서 올라갈 때는 우리 지팡이에서 계단을 올라갈 때는 직업마저 똑같이 그래서 여기서도 오른쪽 다리가 먼저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다리가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목발과 그 다음 아픈 다리, 마비 쪽 다리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먼저 계단을 목발을 오르면은 불편한 쪽 다리 쪽으로 손으로 계단의 난간을 잡을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난간과 목발 사이에 무게를 고르게 한 다음에 건강한 다리를 먼저 올려놓고 그 다음 한측 다리와 목발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 같은 경우는 이거는 3점 포인트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먼저 똑같이 한 손은 난간을 잡고 그 다음 다른 쪽 목발을 힘있게 잡고 건강한 다리가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목발이 올라가고 그리고 나와서 한측 발을 올려주는 것.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난간이 없을 때 같은 경우는 그냥 계단으로 앉아서 엉덩이를 가지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내려가는 방법도 같아야겠죠. 내려가는 방법이 이때는 그 대신에 지마거니가 보통 마비 쪽이 먼저 내려가겠죠. 그래서 목발이와 한측 다리가 먼저 내려가고 나서 건강한 다리가 내려갈 수 있도록 하고 그 대신에 이 문제에서는 우리가 건강한 다리, 계단을 오르려는 것입니까? 계단을 오른 것입니까? 먼저 오른쪽 다리, 건강한 쪽이 먼저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9번을 보시게 되면은 환자가 입원할 경우에 간호조무사가 적용해야 할 첫 번째 업무로 오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이거는 보시게 되면은 환자의 귀정품을 업무과에 맡기는 게 아니라 보호자한테 맡겨야 되고 환자 목욕시키기. 여기서는 첫 번째 업무는 목욕시키기는 아니죠. 체온과 맥박, 호흡, 혈압 측정하기 하실 겁니다. 근데 첫 번째는 아니고 병실 정돈과 병실 안내하기 이게 맞겠네요. 그죠? 그리고 환자 처치하기가 아니라 입원 안내 해야 되고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환자가 준비되는지 방이 준비되는지 확인하고 환자를 맞아들이고서 지정된 병실로 안내하는 거고요.
그리고 병원에서 환의를 갈아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환자 바꿔 입도록 하고 환자 상태 관찰하고 그리고 만약에 한다면 체중과 신장을 측정하고 기록하는 거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귀중품 같은 거 보호자한테 맡겨서 보호자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침대 옆 탁자에 개인 소지품 같은 거 넣도록 하고 그리고 옆 탁자에 물 주머니라든지 물 주전자라든지 컵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약을 가지고 온 약 물건은 병원에서는 의사가 처방한 약물을 복용할 수 있도록 그거를 갖다가 간호사나 의사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입원 생활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시면 좋고 그리고 이게 다 끝났으면 담당 간호사에게 알려야 되고요. 만약에 감염병 환자가 가지고 있던 물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고압 증기, 멸균 소독법으로 소독한 후에 봉투에 넣어서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시야가 몽롱해지고 어눌한 말투, 그 다음 반신마비 증상과 관련 있는 질환으로 오른 것은 단마진, 뇌졸중, 혈압병, 당뇨병, 폐기종 뭔가요? 뇌졸중이죠? 네. 단마진 같은 건 수두룩이고요. 예. 혈압병 같은 열성인자로 인해서 문제가 있을 때 출혈과 관련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뇌졸중은 보통 증상들이 있는데 반신마비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죠. 반신마비라든지 전신마비, 반신감각장애, 그다음 언어장애라든지 두통이나 구토, 의식장애, 어지러움증, 운동실조증이라든지 아니면 시력장애라든지 연화곤란 같은 거, 치매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 대상자가 어떤 증상을 가지고 있는지 반신마비 같은 경우 보통 손상된 뇌 반대쪽 팔다리라든지 안면 하부에 갑작스러운 마비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 다음 전신마비는 뇌관의 손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전신마비를 함께 의식 저하가 올 수 있고 반신감각장애라는 것은 감각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감각 소실이 올 수 있는 건데 보통 손상된 뇌의 반대쪽이라든지 얼굴이라든지 팔다리의 시각, 촉각, 청각 등의 장애가 온다든지 뭐 감각이 이상하다, 남이살 같다는 뭐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느낌, 불쾌한 느낌이라든지 닿는 감각이나 아픈 감각이 저하되고 얼얼한 느낌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언어장애는 좌측 뇌가 손상된 경우에 우측 마비와 함께 말을 못하시거나 아니면 실어증을 발생하기도 되고요. 글을 못 쓰고 그 다음에 어눌하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또 두통이나 구토 같은 경우는 보통 뇌압이 있을 때 그래서 우리 신경계의 특이적 증상 중에 하나가 두통이나 구토이거든요. 그래서 뇌압 상승을 할 수 있고 우리 뇌압은 보통 뇌압 정상 수치가 10에서 20이라는 거 꼭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미리 HG 그래서 이거와 짝꿍이 안압인데요. 12에서 20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알아주시면 좋죠. 네, 이거 뇌압의 특이적 증상이 두통이나 구토 같은 게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뇌졸중에 의식장애가 온다든지 어지러움증, 운동실조증, 시력장애라든지 연화곤란이 올 수 있는데 시력 같은 경우는 복시, 한 개의 물체가 두 개로 보인다든지 시야장애라는 시야의 한 귀퉁이가 어둡게 보인다든지 그래서 시야장애가 있는 것은 대상자들한테 보이는 쪽에다 뭔가를 물건을 놓는다든지 보이는 쪽에서 대화할 수 있도록 해서 보이는 쪽에서 처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연화곤란은 음식이나 물을 삼키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 뇌졸중 있는 환자들한테 특히 음식 드실 때 관찰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살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뇌졸중 있는 환자들한테 치매가 갑자기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기억력이라든지 감각 조절 이상이라든지 판단력 같은 게 지적 능력이 감소될 수가 있다는 거 알아주셔서 그래서 치매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뇌졸중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10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같이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고 다음 시간에도 계속적으로 시험 볼 때까지 우리 3월 며칠이죠? 12일인가요? 네, 그때까지 13일인가요? 네, 그때까지 우리가 열심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